암호화폐 가격이 이 정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떨어졌어요.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8,200만 원까지 오늘 아침에 5,800만 원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데이터가 요 자료를 만드느라고 2, 3일 정도인데 지금 한 5,800만 원, 5,900만 원 선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비트코인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전에 이렇게 됐다가 올라갔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 3월이 중요합니다. 2020년 3월을 계기로 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년 20년 3월에 2000년 3월, 2003월 여기는 이것도 올라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어요. 제로금리 정책을. 그래서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심리적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다소 좀 규제도 많고 다시 너무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저항선 조금 떨어져서 지금 8,200만 원까지 같은 경우는 한 6천만 원, 5,900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20만 원까지 갔다고 오늘 아침 29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트코인은 작년 3월에 비해서 한 6, 7배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10배 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중요한 그 디파이 열풍이라고 해요. 디파이라고 해서 이제 암호화폐끼리 서로 교환하는, 은행에 갈 필요 없이 돈을 빌리 쓰고 하는 그런 것이 작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러되면서 그거 하는데 이더리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더리움이 올라간 거.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 요새 암호화폐 때문에 난리인데 암호화폐들이 성격을 조금 알고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암호화폐가 이제 본래 비트코인은 지급 결제를 위해 생긴 거죠. 2009년도에 생겼는데 1월 달에 출시했는데 사실은 2008년 9월 15일에 리만이 발산하면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달러 기축통화에 맡겨둬서는 안 되겠다. 거의 10년마다 위기가 왔거든. 1997년 위기, 2008년 위기 뭐 등등. 그래서 또 1980년대는 중남미 위기. 안 되겠다 해서 이런 돈을 만들어낸 거예요. 암호화폐로 한 이유는 암호화 기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핸드폰 보고도 그냥 말만 하면 구동이 되고 집에서 인공지능 청소기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 되는데 돈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 필요는 없다. 돈도 그냥 디지털하면 된다.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디지털 하는데 완벽한 서로 간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로 해서 돈을 내가 갑동이가 을순이한테 돈을 보내는데 암호화 기술을 보낸다. 그래서 암호화폐예요. 그걸 전부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내는 게 이제 디지털화된 돈이죠. 돈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완벽하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제 미국이 달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이게 오래전부터 1945년에 2차 대전 끝나고 국제통화제도를 논의할 때 케인즈가 벤코르라고 하는 국제통화를 만들자 했던 건데 어느 나라에 구애받지 않는 그것이 디지털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주로 이건 이제 그런 달러를 대체하는 지급 결제물 용어를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좀 보완한 것이 라이트코인이라는 게 나왔고요. 아까 얘기한 스마트 계약은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은 계약이 이행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돈을 요즘 이제 디파이라는 게 나는 뭐 비트코인 갖고 있고 당신은 이더리움 갖고 있다. 그러면 서로 바꾸자. 아니면 내가 남은 비트코인 빌려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도 빌리자. 이러면은 그때 계약하는 게 주로 스마트 이더리움이 가장 최저가된 거거든요. 암호화폐고. 국제 송금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뭐 한국에서 보내면 은행 가서 보내면 한국의 금융결제원 거쳐가지고 국제 또 스위프트라는 그 국제결제망을 거쳐가지고 미국의 금융결제원 거쳐서 미국 은행에 그리고 내 가족한테 갑니다. 그러면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다가 일주일에서 한 2주 걸리는 데다가 각각 거칠 때마다 공짜가 아니죠. 다 수수료를 내야 엄청난 비용이 들죠. 근데 리플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그 몇 분 이내에 바로 그냥 별다른 큰 수수료 없이 바로 갚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리플은 해가지고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고 또 그런 게 하나가 스텔라라는 게 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리플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거의 한 100대 큰 은행들이 전부 다 여기에 리플의 동맹에 가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큰 은행들 전부 다 여기 가입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라고 지금 요새 사물 인터넷인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래요. 사물 인터넷을 요새 뭐 전부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것이 아이오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가 화폐가 너무 이제 등락을 보이니까 여기에 등락을 안 보이게끔 등락이 최소화되게끔 만든 게 이제 근데 요거는 USDT, USDC는 달러에 연동돼 있고 J코인은 엔화에 연동돼 있는 코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USDT가 유명해진 게 비자 카드에서 USDT로 결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것이 최근에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은 또 지금의 그 여러 나와 있는 암호화폐들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나온 것이고요. 요즘은 또 디파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암호화폐 기술을 빌려주는 그런 것이 열풍이 부르는데 거기에 또 최적화된 암호화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 한 9,900개 정도 나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고 그거는 이제 코인마켓캡이라고 우리 집에 이제 주식 그 시제판이죠. 암호화폐 시제판에 올라와 있는 게 그렇고 실제로 올라와 있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할 때는 1차적으로 이런 용도를 좀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괜찮으냐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괜찮은 시제판에 올라와 있는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게 수요가 있을 것인가. 수요가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번에 뭐 도지코인은 예외적입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어떤 게 좋을까? 아까 저는 앞으로 스마트 계약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전에 또는 국제 송금이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 나라에 돈을 몇 군데 뭐 베트남 사람이나 어디 네팔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자국에 송금하려면 중간에 브로커들이 보통 한 30% 가져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것을 착안해 가지고 한국에 엄청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송금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 이런 걸 이용합니다.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제가 아는 사람도 바로 그냥 해외 근무하다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걸 알고는 근데 필리핀 사람들 상대로 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등등 수요 대충 어떤 게 수요가 있을까 보면은 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막 뛰어들면 안 되고 제가 요거는 대표적인 것 몇 개 설명해둔 겁니다.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디파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열풍이 불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만 8천 달러, 9천 달러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여기 보면 올라간 것이 과거와 2007년도하고 달리 거의 기관 투자가들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비트코인 거래를 발표했고 마스터카드나 트위터가 비트코인 결제를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펀드들 이런 데도 많이 들어오고 뉴욕에 있는 멜론뱅크도 비트코인 거래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트위터에는 비트러스트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펀드에 돈을 떼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 상장 기술 펀드를 승인해 지금 몬트리올 중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페이팔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번에 페이팔 뭐 비자 등등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가장 엄청나게 기관 투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처럼 이상한 코인이 아닌 잡코인이 아닌 경우는 폭락은 안 될 거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2017년도에는 개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완전 기관 투자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때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파워풀한 금융면에 파워풀한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급등 배경에 연준에서 통화정책 돈을 많이 풀었다. 그다음 기관 투자가 본격 진입했다.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열풍이 불었다. 그 다음에 항상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라는 과매수 현상이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고 각 중앙은행 CBDC, 센트럴뱅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 내년 2월 동경 올림픽에 본격적으로 상용한답니다. 그런 게 되면서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서 결정적으로 올라갔죠.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리고 금리는 제로를 되고 하면서 이러면 여기 작년에 3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3월 달부터 다시 양적 완화 재개되고 제로 금리가 재개되면서 올라간 거고요. 달러 가치 약세와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옛날에는 개인 투자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장세 지금은 상당히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해 제가 일일이 일갈 정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국민은행이나 뭐 신한은행 이런 데서 직접 우리는 여기 하지는 않고 정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신탁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얘기죠. 자, 월가에 큰 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비자나 이런 페이팔 이런 것처럼 최근에 이런 지급 결제업체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 한국에서도 지금 현재 게다가 이제 머스크가 거의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적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더 기폭적이었고요. 스타벅스도 비트코인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지금 지금 그 페이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페이코인이 다날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페이코인인데 이걸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몇만 개, 7만 개 정도의 가맹점에서 이마트, 편의점, 뭐 CGV 같은 데서 결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디파이는 열풍이 계속되고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디파이가 얼마나 열풍이 부느냐 돈이 디파이에 돈이 몰린 걸 보면은 그전에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200억 달러 정도에서 지금 뭐 거의 600억 달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우리가 간단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라고 그래서 본래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행돼 가지고 가치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발행량이 반으로 줄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9년 1월 달에 출시해 가지고 첫 반감기가 2012년 11월에 왔고 16년에 왔고 작년 5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한마디로 채굴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50비트코인을 줬는데 그다음에 한 번 채굴 하면 25비트코인을 줘서 10분 단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12.5비트코인 줬다가 작년에 6.2비트코인 이제 한 번 채굴하면 6.2비트코인을 줍니다. 지금은 6.2비트코인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최대 양도 정해놨습니다. 2,100만 개를 정해놨는데 거의 지금 1,850만 개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앙은행에 이게 CBDC가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중앙은행 CBDC가 나오면은 이 민간 비트코인 같은 것이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거의 오히려 사람들이 디지털화된 이제 돈도 한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도 지폐나 코인이 없어지고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면 디지털 돈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사용이 더 증대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고래들이 다시 여기 보면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고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 이번에 미국의 나스닥에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거의 지금까지 100조 원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대비를 해서 세계 최대의 거래소고요. 그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업비트라고 하는 거래소 제일 큰 업비트인데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곧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대충 그렇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망은 잠깐 설명드리고 한 5분 정도 지금 전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으로 수요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급락은 없을 전망입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도지코인 같은 것은 지금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코인은 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수요를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걸 그냥 예를 들면 SNS 하거나 뭐 친구들하고 거래할 때 팁을 주기 위해서 아주 싼 가격에 만들었거든요. 하나에 보통 0.08센트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것도 그냥 엄청나게 한도 없이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1일 만우절 날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지금 엄청나게 좀 가격을 올려서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실체가 없다는 거는 별로 알지만은 사람들이 이 가격이 올라가겠네 이래서 돈이 몰리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그 가격이 예컨대 지금 한 미국에서 한 8배 한국에도 한 그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6, 70원 정도 하는 게 이제 480원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 제가 보니까 벌써 이제 이게 위험하다는 거 알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작년 3월 달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고 제로 금리를 하면서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앞으로 FOMC가 통화 정책을 금리를 올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변경한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항상 유심히 봐야 됩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나. 미국의 통화 정책은 이 PC 상승률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이것이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라고 그래. 이것이 2%가 목표고요. 실업률이 4%가 목표인데 좀 이게 처음에 이 정도 생각했는데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빨라지는 것 같으니까 아마 제가 지금 보기에 금년 한 미국에서 연준에서 8번 FOMC를 여는데요. 공개시장 조작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건데 그중에 4번이 4번이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는 중요한 회의인데 저는 금년에 6월달 회의와 9월달 회의 그 4번이 3, 6, 9, 10인데 9월달 회의와 12월달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계속 보면서 투자의 변곡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월간 사용자가 작년만 하더라도 100만 명인데 300만 명을 증가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젊은 사람들이 제가 보면 20대 30대 비율이 이렇게 비율이 20몇 %씩입니다. 40대도 한 20% 되기 때문에 합하면 2030, 40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절망적인 이거 아니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그래가지고 탈락될 두려움이죠. 그런 공포증 때문에 많이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 성공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늦게 지금 많이 들어간 사람들이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을 당할 체제는 없거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면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고 일단 뭐 몇 가지 제가 생각하면 유의점은 이렇습니다. 우선 미국의 통화정책의 변곡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이게 이제 부동의 주요한 투자 시장이에요. 이걸 같이 연결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풀면은 주식에 먼저 갔다가 암호화폐 갔다가 부동산 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걸 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소액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시장 면에서 검증받은 거를 투자해야지 아무나 그냥 특히 요즘 같은 게 이렇게 되니까 막 젊은 사람들 한다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이런 사기 뭐 다단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거래소가 한국에 한 100여 개 넘습니다. 신뢰할 만한 거래소에서 거래소가 거래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고 혹시 또 궁금한 거나 또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정경 교수님이 워낙 박식하기 때문에 경제 이론과 통계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해서 빠른 속도로 우리 머리로는 아무리 빨리 따라가려고 해도 그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여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하고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 이걸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 나는 걸 보면서 읽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요. 비트코인. 왜 이해가 안 가느냐. 우리가 옛날에 화폐가 달러가 금본위 제도잖아요. 금. 그래서 금이 받침을 했기 때문에 달러를 믿고 우리가 샀고 그 후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튼튼해지니까 금본위 제도를 벗어나서도 달러를 미국의 그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기관이 워낙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니까 달러를 믿고 우리가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EU의 그 통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라든지 기업들의 역사 그 기업의 경영자의 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믿고 사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에 우리가 투자할 때도 상당히 신중해서 하는데 비트코인은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의 그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비트코인의 말하자면 피해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도 아무도 보장해 주는 데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걸 보고서 말하자면 투기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근데 투자해서 성공해서 돈을 갑자기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보다도 아마 이거 나중에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버려야 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앞으로. 그랬을 때 누가 이걸 보장하냐 이게.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건 우리 거 아니다. 이건 뭐 너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아무도 보장 안 한다. 어느 나라 정부도 비트코인을 보장해 준 데가 없거든요. 근데 왜 여기다 투자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네, 좋습니다. 저기 대답하시기 전에요. 한 분 더 질문을 두 개 받고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받겠습니다. 한상만 교수 질문 있으세요? 음소거해 주세요. 네, 오정근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저도 강석진 회장님과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지 아직은 이렇게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도 강 회장님께서 드린 질문하고 유사해서 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정말로 그 서브스탄스가 있는 경제 모델인지 아니면 어떤 지나가는 또 열풍으로 또 이렇게 계속 가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그 비트코인 정도 이미 이제 그 세계적으로 그 코인 차트에 올라와 있는 9,000개가 넘는 코인 중에서 한 100여 개 코인은 상당히 기반이 탄탄하고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상품화폐를 쓰다가 이제 금이나 은가지 금수화폐를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같이 아날로그 이제 법정화폐를 쓰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화폐도 디지털화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국에서 내년에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시키고 영국이나 유럽 중앙은행도 참여를 한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폐가 디지털화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본래 이게 이제 그 비트코인 출시할 때 생각은 아까 제가 리만 파산 얘기했지만은 누가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는 그런 화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완전히 그 통제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런 걸 만드는 건데 지금 비트코인은 2009년도 1월달에 출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이 되어 왔습니다. 해킹되는 것은 이제 취약한 거래소 같은 데서 해킹이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움직여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앞으로 결과적으로 작년에 중요한 주 하나 2019년에 26억 명의 맨발 회원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 정부에 제동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위협받을 것을 두려워.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 72억 중에서 26억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 건데 문제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와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 간의 쟁패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은 전체 민간 발행 화폐의 그 시총이 한 2조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당장 미국만 하더라도 이번에 그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잔액이 한 5조 달러 됩니다. 전 세계에 보는 통화가 한 20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는 데서 사용되고 이제 현금은 없어지는 거예요. 캐시리스 사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아까 얘기한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민간 또 암호화폐 또 가상화폐를 쓰는 그런 시대가 곧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에 대해서 질문이 다시 생겼는데 잠깐만요. 강 회장님 잠깐만. 네. 제가 진행을 하니까요. 그거 좀 이따 시간 드릴게요.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죠. 저기 곽창규 박사 질문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손 드세요. 없으시면은 강 회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강 회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오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가상화폐 중앙에서 통제하는 가상화폐가 그걸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디지털 화폐 또 IT 화폐 이제 종이로 만드는 게 아닌 그런 화폐로 갈 때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래서 정부가 그걸 보장했을 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가야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막고 이 금융통화라는 것이 금융화폐의 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화폐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되는 옛날엔 금으로 화폐 대신에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금 대신에 화폐니까 중앙은행이 확실히 보장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로 가야 하지 그 중앙은행 통제하지 않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로 간다면 이게 모든 경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태풍처럼 몰아치는 그 화폐 폭풍에 다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돼요. 맞아요. 그런 생각 걱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옛날에 영국에서 그 자유은행 시대라고 그래서 프리뱅킹 시대하고 같은 거거든요. 영란은행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1600년대, 700년대가 자유은행 시대였어요. 그래서 각 은행들이 다 돈을 발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신뢰를 받는 영란은행만 남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된 건데 지금도 그 전통 때문에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는 돈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운드라는 이름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인 마켓 캡에 올라와 있는 거에다 9,000한 7, 800개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 생각으로는 좀 많이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각 목적에 필요로 한 암호화폐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이걸 발행했던 2009년 1월 달에 발행했던 사람들의 그 목적이 지금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이나 어느 옛날에 리만처럼 유서 깊은 투자은행에 맡겨두는 시스템은 언제나 위기를 반복한다. 안 되겠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하자. 이런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목적이 성공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 강 회장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서 막 발행해서 혼란이 되는 자유은행 시대의 혼란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이것이 제가 한 가지 이번에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이번에 이제 한국의 도지코인 같은 게 뭐 엄청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은 규제가 안 되는 게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못 하는데 금융자산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주식처럼 상장을 할 때는 상장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 하한가도 두고 마이너스 급등할 때는 사이드카드 발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 안정 기능과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가져가면은 자리를 잡을 거다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할 때 첫 일성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건 돌덩어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걸 번복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미국은 이미 벌써 이제 뭐 코인베이스 상장을 하고 선물도 출시가 되고 캐나다는 상장주식 펀드도 출시해요. 미국도 상장주식 펀드를 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했기 때문에 개입 자체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데 실체를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계별 제도로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안정화된 그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요즘 금융도 모르는 젊은 애들이 그냥 막 투기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가 이 비트코인 때문에 IMF보다 더 위험한 그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저는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IMF보다 더 위험한. 네, 그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받고 시간이 나오면은 또 비트코인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1, 2, 3 질문 없죠. 그러면은 강 박사님, 강석진 박사님 또 더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오늘 권하고 싶은 것은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신 오정근 교수님이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폭발적으로 막 셀 수도 없이 수많은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경제 위기, 제3의 IMF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오정래 교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처음부터 이걸 철저히 관리하는 비트코인 시대가 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칼럼을 하나 끼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IT 버블 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IT 이름만 무슨 테크라는 이름만 가지고 전부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붕괴되면서 위기가 왔잖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제가 이걸 실체를 인정하고 거래소 상장할 때는 상장 심사를 하고 그럼요. 해야 한다는 걸 제가 아침에 기고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강 기자님 말처럼 위기가 올지 몰라요. 정말. 그걸 한국은행장하고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합의해서 그 법을 만드십시오. 그거를. 그렇죠. 제가 보기엔 국회에서 빨리 얘기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야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오정근 교수께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대한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으며 정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과 함께 비트코인 한 2년 전에 샀으면 아마 떼돈을 벌었을 그런 돈 그래서 관심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 아주 위험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강석진 박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어요. 자, 우리 오늘 아주 좋은 강연해 주신 오정근 박사님한테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무총장한테 넘겨서 우리 다음 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총장 받으세요. 네, 오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줌 원래는 5월 27일 날 오늘 같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록을 해도 안 그러면 좀 잊어버려가지고.